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는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부르지. 의외인데요. 그리스 철학 전문가가 심리학을요? 다른 심리학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과 뿌리가 같은 사상이자 학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네.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이라면 저도 조금 배운 게 있어서 압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연구 분야죠. 그래, 프로이트와 융은 꽤 유명하지. 원래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운영하는 빈정신분석협회의 핵심 일원으로 활약했던 인물일세. 하지만 학설상의 대립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심리학을 제창했지. 개인 심리학이요? 생소한 명칭인데요. 말하자면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의 제자라는 겁니까? 아니, 제자는 아닐세. 많은 사람이 오해하니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군. 연령대가 비교적 비슷해.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대등한 연구자로서 관계를 맺었네. 이 점이 프로이트를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융과는 다르지.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면 프로이트와 융의 이름만 거론되는데 세계적으로는 프로이트, 융과 나란히 3대 거장으로서 아들러의 이름도 반드시 언급된다네. 그렇군요. 제 지식이 짧았습니다. 자네가 아들러를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아들러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네.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들러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힐지 모른다. 아들러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힐지 모른다. 그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네. 아들러파의 존재 자체가 잊혀졌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일개 학문에서 탈피하여 사람들의 상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과 자기 관리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도 아들러를 가리켜 평생을 바쳐 인간과 그 잠재능력을 연구한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소개했고, 그의 저서에서는 아들러의 사상이 짙게 반영되어 있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아들러의 사상과 엇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네. 다시 말해 아들러 심리학은 고르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진리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시대를 100년 앞섰다고 평가받는 아들러의 사상을 우리는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그의 사상이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앞으로 선생님이 그리스 철학뿐 아니라 아들러 심리학인가 뭔가 하는 관점에서 지론을 펼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철학자입니까? 심리학자입니까? 나는 철학자일세. 철학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지. 그리고 내게 아들러 심리학은 그리스 철학과 동일선상에 있는 사상이자 철학이라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에 나누었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변하는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길 가는 사람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왜 모두가 변하고 싶어 할까요? 답은 하나. 그 누구도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단히 변할 수 있다면 굳이 변하고 싶다고 바라지는 않겠죠. 인간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하게 해주겠다고 꾀는 신흥 종교나 수상하기 짝이 없는 자기계발 세미나에 속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묻겠네. 왜 자네는 그토록 완고하게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벌써 몇 년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애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도 갖길 원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그 친구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해요. 일종의 신경증이죠.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못하는 겁니다.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자네는 그 친구가 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뭐 그 친구의 과거사나 집안 사정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친구의 과거에 트라우마인지 뭔지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군. 물론이지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럼 자네 말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에 있다고 하세.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서 애정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말일세. 있을 법한 얘기 아닌가? 흔히 있는 일이죠. 모르긴 몰라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자네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라고 말했네.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고 말일세.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 과거의 사건이 인간의 현재를 규정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모두 자네의 친구와 같은 결과, 즉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원인이 결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든다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결정론에 도달하게 되네. 즉,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전부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 아닌가? 그러면 과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입장이네. 일찌감치 대립점이 명확해졌군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 친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선생님은 과거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집안에 틀어박히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분명히 설명이 안 되지.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본다네. 현재의 목적이라고요? 그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세. 거꾸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네? 다시 말해, 그 친구에게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먼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적론이라고 한다네. 그런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를 지어내다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 친구가 꾀병을 부린다는 말씀입니까? 꾀병이 아닐세.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진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두통을 겪거나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도 하지. 하지만 그런 증상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어낸 거라네. 말도 안 돼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저더러 믿으란 겁니까? 혼동하지 말게. 원인론과 목적론은 다르네. 자네는 모든 것을 원인론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 원인론을 맹신하면서 사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네.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대체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령 자네가 감기로 심한 열이 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고 하지. 의사는 환자분이 감기에 걸린 것은 어제 옷을 얇게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렸네. 그렇다면 자네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그럴 리가요.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든,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증상입니다. 의사라면 약을 처방하든 주사를 놓든 뭔가 전문적인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원인론에 입각한 사람들, 이를테면 일반적인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는 그저 당신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과거의 그 일에 원인이 있다 라고 지적할 뿐이야. 나아가 그러니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위로하는 걸로 그치지. 쉽게 말해 트라우마 이론은 원인론의 전형일세.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트라우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요? 단연코 부정하네. 세상에. 선생님은, 아니, 아들러는 심리학의 대가라면서요. 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하네.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이지. 분명히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이해하기 쉬운 인과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일세.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말이지.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네. 분명히 영향이 남을 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꼭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